장거와 장순의 반란이 겨우 진압된 뒤에도 곳곳에 밀라는 마치 잡초처럼 다시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독은 중심, 낙양성 한가운데서 자라고 있었다. 이름하여 궁궐을 장악한 환관들의 반역. 훗날 십상시의 난이라 불린다. 중평 6년 초여름, 병상에 누운 황제는 자신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을 직감하고 대장군 하진을 급히 불렀다. 명분은 유언, 하지만 진짜 속셈은 달랐다. 하진은 본래 도살장에서 일하던 천민 출신. 그러나 그의 여동생이 황제의 총애를 받아 황후가 되자 운명이 뒤바뀌었다. 하진은 순식간에 제국의 권력자 중 하나가 되었다. 황제는 그에게 속삭였다. 내가 눈을 감으면 환관들을 쓸어버려라. 이미 황실은 십상시에 의해 내부부터 썩고 있었다. 하진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의 칼끝은 이미 궁궐을 향하고 있었고 황제는 아직 숨을 거두지 않았는데도 피바람은 벌써 시작되고 있었다. 하진은 본래 소화돼지를 잡던 백정이었다. 그러나 누이 동생이 황제의 눈에 들어 궁녀가 되고 결국 황후가 되자 운명이 뒤바뀌었다. 그는 단숨에 대장군의 자리에 올랐고 제국의 권력을 손에 넣었다. 하지만 황후의 자리는 평탄치 않았다. 영제는 한때 그녀에게 빠져 이전 황후를 내쫓기까지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후궁 왕미인에게 마음을 뺏겼다. 그녀는 결국 황제의 아이 황자 협을 낳았다. 하왕후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자신이 그 길로 황후가 되었기에 왕미인의 존재는 곧 자신의 몰락이 될 수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독을 써서 왕미인을 제거했다. 왕미인의 죽음으로 남겨진 황자 협을 키운 것은 영제의 어머니 동태후였다. 원래는 제후의 부인이었지만 아들이 황제로 있거라며 함께 태후가 된 여자. 태후는 천한 백정의 누이가 황후가 된 현실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 반면 협은 영특했고 점점 그에게 애정을 쏟았다. 태후는 황자 협을 태자로 삼자고 황제에게 권했다. 영제의 마음도 변하기 시작했다. 이를 눈치챈 자들은 환관들이었다. 환관들은 언제나 외척을 경계했다. 하진이 황후의 오라비일 뿐 아니라 변이 황제가 되면 실질적인 권력을 틀어줄 게 뻔했다. 환관들은 마음속으로 칼을 갈았다. 어느 날 환관 건석이 황제에게 고했다. 폐하, 협을 세우려면 하진을 먼저 제거하셔야 합니다. 그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화를 부를 것입니다. 지금 불러들여 베어버리십시오. 혼미한 황제는 동의했다. 하진을 궁으로 부르기로 했다. 그러나 하진은 아무 의심 없이 길을 나섰다. 그는 황제가 자신에게 촉하변을 잘 부탁하려는 줄로만 알았다. 그때였다. 궁 앞에 다다랐을 무렵 사마바는이 다가와 속삭였다. 지금 들어가시면 안됩니다. 건석이 폐하를 속여 궁을 죽이려 합니다. 하진은 놀라서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무사들과 하인들을 무장시키고 대신들을 불러 모았다. 대장군의 부름에 모두가 모였다. 하진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쥐새끼 같은 환관 무리들이 한나라를 좀먹고 있다. 이들을 베어내야 황실이 산다. 장락궁의 밤은 조용했지만 곧 피와 칼바람이 불어올 예감이 짙게 깔려 있었다. 하진은 일어섰다. 눈빛은 불타올랐고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렸다. 저 환관 무리들, 나라의 근본을 흔들고 이제는 황상의 병세를 틈타 대장군을 죽이려까지 하오. 그 죄는 하늘을 찌르고 땅을 뒤덮는 바 더는 두고 볼 수 없소. 이제 하늘의 뜻을 대신해 저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것이니 공들은 나와 함께 하겠소? 그의 말에 방안은 일순 고요했다. 출신은 비천했지만 이미 10여 년을 조정 요직에서 버텨온 하진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다. 그 무게가 공기를 짓눌렀다. 그때 조용히 한 사람이 일어났다. 정군교의를 맡은 젊은 장수 조조였다. 환관의 세력은 오래전부터 뿌리 내려 지금은 줄기가 무성하고 뿌리가 깊습니다. 한 번에 모두 베어낸다는 건 위험합니다. 계획이 치밀하지 않으면 이 말이 환관들의 귀에 들어가 도리어 우리가 멸문당할 수도 있습니다. 부디 신중히 하시지요. 하진의 눈이 번쩍 빛났다. 조조를 평소 아꼈지만 그가 환관의 자식이었다는 사실이 뇌리를 스쳤다. 그는 분노를 터뜨리며 고함쳤다. 이 중대한 일을 앞에 두고 멸문부터 걱정하다니. 내 놈 같은 소심한 자가 무슨 조정의 대사를 논하느냐. 입 밖으로 환관의 자식이라는 말만은 겨우 삼켰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이들도 모두 조조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다. 평소 존경하던 이들의 눈빛조차 흔들렸다. 조조는 더 말하지 않았다. 다만 속으로 깊이 한탄했다. 하진의 어리석음이 큰 화를 불러오겠구나.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곧 피의 비가 장락궁을 적시게 되리라. 하진은 조조를 꾸짖으며 입을 다물게 했지만 속으로는 생각이 많았다.
조조의 말엔 분명 일리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누이 하항우가 황후가 될 수 있었던 건 장양을 비롯한 환관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 하진은 누구보다 그들의 권모술수를 잘 알고 있었다. 모인 대신들도 마찬가지였다. 겉으론 조조를 의심했지만 마음속에선 고개를 끄덕였다. 과거에도 외척들이 먼저 칼을 뽑았지만 결국 패한 건 그들이었다. 여면, 양기, 두무 모두가 환관의 손에 무너졌다. 그때 늦게까지 궁안을 살피던 반은이 뛰어들며 외쳤다. 황상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십상시들은 이를 숨기고 거짓 조서를 내어 대장군을 불러주기를 합니다. 황자 협을 옹립해 환관들이 권력을 쥐려는 수작입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실제로 칙사가 도착해 하진에게 궁으로 드시라는 조서를 내밀었다. 하진은 그 조서가 거짓임을 알고 사신을 붙잡아 두고 대신들과 다시 논의했다. 조조가 나섰다. 지금은 천자를 먼저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 다음 저 수염 없는 도적들을 도려내야 합니다. 하진도 이번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누가 나와 함께 새 황제를 옹립하고 역적들을 베어내겠는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인물이 일어났다. 사해교의 원소였다. 그는 강단 있는 목소리로 외쳤다. 제게 정예병 5천만 주십시오. 국문을 열고 새 황제를 세운 뒤 환관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겠습니다. 하진은 기뻐하며 말했다. 역시 원본초뿐이로다. 하진은 곧 원소에게 어림군 5천을 내주었다. 원소는 갑옷을 두르고 병사를 이끌어 국문을 부쉈고 하진은 대신들을 이끌고 그 뒤를 따랐다. 환관들은 꾀에는 능했지만 실전 앞에서 무력했다. 혼비백산한 그들은 제 목숨 하나 건사하기 바빴다. 하진은 황자변을 부축해 황제로 세웠고 백관들은 만세를 외쳤다. 새 황제의 이름은 소재였다. 십상시의 우두머리 건석은 궁궐 꽃밭 그늘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본래는 서원팔교의를 거느린 군사수장으로 금군까지 장악한 자였지만 원소의 군세 앞에선 꼼짝 못했다. 그의 부하들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처럼 사사로운 이익으로 뭉친 무리는 진짜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법이다. 장락궁의 피바람은 이제 시작이었다. 환관 중 하나였던 곽승은 문득 생각이 미쳤다. 하진을 궁으로 불러주기자는 음모는 애초에 건석이 앞장선 일이었으니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면 자신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는 조용히 칼을 뽑았다. 그리고 불쑥 다가가 건석의 등을 찔렀다. 환관장이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곽승은 그 틈을 타 금군들에게 달려가 말했다. 우린 이제 대장군께 귀순한다. 뜻밖의 항복에 하진은 놀랐지만 기꺼이 그들을 받아들였다. 문무백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어린 소재를 즉위시키고 할애가 이어졌다. 그러나 원소는 이를 곧장 경고했다. 지금 이 기세로 환관들을 모조리 베지 않으면 후환이 남습니다. 하지만 하진은 결단하지 못했다. 그날의 승리를 스스로의 능력으로 착각했고 예전 가난하던 시절 자신과 누이를 도왔던 환관들의 은혜를 떠올리며 마음을 주저했다. 그 사이 살아남은 환관들은 하태우를 찾았다. 장양을 앞세워 애걸복걸했다. 태우마마, 저희는 아무런 죄도 없습니다. 건석 한 명의 짓이었습니다. 제발 우리 목숨만은. 장양이 눈물을 뿌리며 고개를 조아리자 하태우의 마음은 금세 무너졌다. 걱정 말거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하태우는 하진을 불러 말했다. 오라버니, 우리가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건 이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지 않겠소? 하진은 그 말에 또다시 흔들렸다. 곧바로 사람들을 모아 말하였다. 건석은 죄가 명백하니 마땅히 주살할 것이나 나머지는 해치지 말라. 그 말을 들은 원소는 분노했다. 잡초를 베고 뿌리를 남기면 밭을 망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지만 하진은 이미 돌아섰다. 원소 그만하라. 내 뜻은 정해졌다. 관원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분노와 실망, 체념이 뒤섞였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싸늘한 결의를 감추고 자리를 뜬 이가 있었다. 바로 조조였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한나라는 끝났다. 나는 떠날 이유만 남았을 뿐이다. 그 말은 예언이었다. 뿌리를 남긴 잡초는 다시 피어났고 장락궁은 다시 피바람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십상시를 죽이지 않고 살려둔 것, 그것이 조조의 분노를 자아낸 건 아니었다. 조조에게 환관은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다. 진짜 문제는 바로 그날 끝내 계약으로 끝난 정치의 난장이었다. 새롭게 보위에 오른 황제는 17이라 들었지만 눈앞에 앉은 그는 그저 겁에 질린 어린 소년일 뿐이었다. 그는 다만 살아남은 자였고 선택된 자가 아니었다.
죽은 영재 역시 유능한 군주는 아니었다. 하지만 최소한의 위험은 있었고 충신들의 손에 등극했으며 정사와 궁정의 경계는 지킬 줄 알았다. 그러나 새 황제에겐 아무것도 없었다. 힘도 지혜도 사람도. 더 큰 문제는 황제를 지켜야 할 울타리였다. 겉으론 하진이 권력을 쥐었지만 그 배후의 외척 세력은 탐욕스러운 욕망 덩어리에 불과했다. 황관 대신 외척이 국정을 잡는다고 해서 몰락해가는 한나라를 다시 세울 수는 없었다. 조조의 눈에는 이미 보였다. 지금 한나라는 속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황관은 일시 눌렀지만 그들은 아직 죽지 않았다. 그리고 그보다 더 무서운 존재들이 있었으니 바로 각지의 군벌들이었다. 처음엔 모두 황제의 부활을 받고 변방으로 나간 자들이었다. 오랑캐를 상대하다 보니 그 풍습에 익숙해졌고 병사들조차 오랑캐의 피를 이어받은 자들이 많았다. 그들은 더 이상 조정의 병사가 아니었다. 그들에겐 황제의 명보다 자신들의 수장이 더 중요한 존재였다. 지금 떠오르는 자는 서쪽의 동탁, 북방의 공손찬. 하지만 조정의 명이 닿지 않는 곳엔 이름도 낯선 더 많은 세력이 자라고 있었다. 언제 누가 수도로 군사를 몰고 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다. 그때는 황관도 외척도 아무 의미 없었다. 그건 곧 칼이 법이고 힘이 명분이 되는 시대였다. 조조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일기 시작했다. 곧 온다. 힘이 곧 정의이고 충성이고 명분이 되는 시대가.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뒤도 안 돌아본 채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준비할 것이 있었다. 어쩌면 세상을 삼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조조의 뿌리는 패곡초연. 그의 아버지 조승은 조씨 집안의 세력 덕에 조정에서 요직을 두루 지냈지만 그 뿌리만큼은 언제나 고향 초연에 남겨뒀다. 조조 또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사정은 2해 전부터 바뀌었다. 조승이 막대한 재산을 들여 태의라는 중책을 사들였고 그로 인해 일가는 모두 도성으로 이주했다. 태의란 자리엔 걸맞은 저택이 필요했고 조승은 낙양 한복판에 호화로운 거처를 마련했다. 그 무렵 조조는 동군 태수 자리를 내던지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누구는 아버지의 출세를 축하하려는 뜻이라 했고 누구는 조조가 크게 실망했기 때문이라 했다. 조정의 중심 자리가 은밀한 거래로 오가는 현실. 게다가 그 돈은 황관의 재물이었다. 조조는 그것이야말로 제국의 끝이라 느꼈다. 그러나 단순한 실망이 아니었다. 조조는 그 1년 동안 초연에서 스스로를 다시 다잡고 잊혀진 동지들을 다시 모았다. 하우연, 하우돈, 조옹, 조인 이전, 악진 모두 그가 유엽 시절부터 마음을 나눴던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황건적 토벌에 나섰고 전쟁 뒤에도 각지에서 병사를 틀어쥐고 있었다. 잊힌 줄 알았던 그 유대는 조조가 초연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다시 낙양으로 돌아온 조조는 정군교의의 직책을 받았지만 이제 그의 눈은 달라져 있었다. 한나라에 대한 충성은 희미했고 영재의 죽음과 혼란은 그 마지막 불씨마저 꺼뜨렸다. 조조는 아버지 조승에게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짐을 꾸리십시오. 곧 초연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조승은 놀랐다. 궁에서 난리가 났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황태자 변이 무사히 즉위했고 세상은 다시 조용해졌다고 들었다. 그런데 아들이 왜 갑자기 낙향을 말하는가? 무슨 일이 있었느냐? 왜 이렇게 갑자기? 조조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이미 하나의 시대가 꺼지고 다른 시대가 피어오르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조조는 낙양을 떠나지만 그 떠남은 도피가 아니라 돌아올 날을 향한 침묵의 출정이었다. 힘이 곧 명분이 되는 세상, 그는 그 문 앞에 서 있었다. 조조는 아버지 조승에게 그날 궁궐에서 벌어진 일을 간단히 설명했다. 그리고 음울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건석 하나는 죽었지만 대신들의 분노와 백성의 원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진은 귀가 얇고 언제든 다시 칼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이제 벼슬에서도 물러나셨으니 고향으로 내려가 옛 전답을 돌보십시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지만 조승이 그 깊은 뜻을 이해할 리 없었고 지금은 말할 때도 아니었다. 겁 많은 조승은 그 말만으로도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도 황간의 양자였기에 피해 숙청이 시작되면 살아남기 어려운 몸이었다. 그는 즉시 하인들을 불러 낙향 준비를 서둘렀다. 너도 함께 내려가거라. 조승이 말했지만 조조는 고개를 저었다. 소자는 이곳에 남아 할 일이 있습니다. 설령 무슨 일이 있어도 빠져나올 자신이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조조는 변씨의 방으로 갔다. 아내는 막 3살 난 아들 조비를 재우고 있었다. 태어날 때부터 이상한 기운이 감돌던 아이. 푸른 빛이 술의 덮개처럼 감싸 안아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아이.
조조는 잠든 아들을 오래 바라보았다. 자신이 가려는 길이 저 아이의 삶에 어떤 운명을 가져올지 그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밖이 소란스러워 아내가 이유를 물었고 조조는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정작 조조도 미처 예상하지 못한 회오리는 전혀 다른 곳에서 일었다. 다음날 소재가 즉위하자 하태우는 섭정을 시작하며 오라비 하진을 높이고 여러 대신들에게 관직을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이 움직임은 또 다른 거인을 자극했다. 황제의 생모인 동태우. 황실의 최고 어른인 그녀는 조용히 황간 장양을 불러 말했다. 하진의 누이는 천한 집안 출신이오. 내가 궁으로 들인 덕에 황후가 되었건만 이제는 오만하고 눈뜨고 볼 수가 없소. 신하들은 모두 그들에게 아부하고 나는 어디서부터 이 판을 바로잡아야 한단 말이오. 장양은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다. 태우께서는 지금 이 나라에서 가장 크신 어르신이십니다. 황제가 어리니 마땅히 태우께서 직접 나서셔야지요. 내일이라도 칙령을 내려 황자 협을 왕으로 봉하고 국구 동중에게 병권을 주십시오. 그 다음 저희들을 믿고 써주신다면 그 누구도 감히 대적하지 못할 것입니다. 동태우는 그 계책에 크게 기뻐했고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궁궐 깊숙이 두 여인의 야망이 충돌했다. 칼은 아직 빠지지 않았지만 피는 이미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다음날 동태우는 황제의 조모이자 최고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수렴청정을 선언했다. 어린 황제변의 옆자리는 그녀의 것이 되었고 황자협은 진류왕에 봉해졌다. 이는 곧 하나의 견제 세력으로 자리잡게 하려는 뜻이었다. 표기장군 동중이 병권 일부를 얻었고 장양을 비롯한 황간무리는 다시 궁정에 복귀했다. 겉으로 명분을 갖췄지만 속내는 뻔했다. 하진과 하태우 세력을 누르기 위한 명백한 반격이었다. 하태우는 속수무책이었다. 명분이 어머니였고 절차 또한 정당했다. 하지만 그녀는 꾀를 냈다. 술잔을 준비하고 동태우를 연회에 초대했다. 조용히 술을 올리고 무릎 꿇고 입을 열었다. 태우마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리석다 마시고 부디 들어주십시오. 동태우는 낯선 예의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말이냐? 하태우는 조심스럽고 공손하게 말했다. 우리 둘은 모두 여자일 뿐입니다. 조정의 정사는 대신들과 원로들이 맡아야 합니다. 옛 여우도 권력을 잡았다가 그 집안이 도륙을 당했지요. 어리석은 소견이나 마마와 저는 구중궁궐로 물러나고 나라의 일은 신하들에게 맡겨야 마땅합니다. 겉으론 공손했지만 그 말은 일종의 경고였다. 그러나 동태우는 참지 않았다. 내가 그 입으로 내게 충고를 하겠다는 것이냐? 내가 예전 질투로 왕민을 죽였듯 이제 나까지 제거하려 드는 것이냐? 내 오라비 하진이 있다고 내게 손을 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느냐? 내게 조서 한 장만 있으면 그의 목은 내 손바닥이다. 하태우도 더는 참지 않았다. 좋은 말로 권하는데 왜 화부터 내십니까? 소돼지나 잡던 천한 것들이 어디서 입을 놀려. 결국 두 여인은 나를 세우고 맞붙었다. 그 광경에 황간들이 서둘러 동태우를 말려 궁으로 돌려보냈다. 아직 하진의 세력에 맞설 준비가 안 되었기에 그를 자극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물은 이미 엎질러졌다. 하태우는 그날 밤 오라비 하진을 불렀다. 동시 늙은 마마가 끝내 술잔을 던졌소. 이제 우리도 마실 때가 되었소. 그녀는 낮의 일을 하진에게 자세히 전했다. 그리고 명확히 말했다. 그 여인의 일족을 지금 제거하지 않으면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이번만은 하진도 지체하지 않았다. 이튿날 바로 조회를 열고 조정 대신들과 의논한 뒤 상소를 올렸다. 동태우는 원래 번왕의 부인이었으니 황궁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지내는 것이 옳습니다. 피해 예고가 담긴 조정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무게는 천둥 같았다. 장락궁의 바닥은 아직 깨끗했으나 그 위로 흘러야 할 피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리고 이제 칼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황제는 결국 외삼촌 하진의 편을 들었다. 그 결과 동태우는 하루아침에 궁에서 쫓겨나 하간 땅으로 쫓겨났다. 명목은 전궁이 아니었다는 이유였다. 이는 그녀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 다음은 표기장군 동중의 차례였다. 그는 병건까지 쥐고 있어 간단히 치울 수 없었다. 하진은 금군을 동원해 그의 저택을 포위하고 인장을 빼앗았다. 동중은 이미 사태를 직감하고 있었고 저항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권력은 남자에게 두려움과 쾌락을 동시에 안겨준다. 하지만 여자에게 권력은 중독이었고 두려움은 곧 잊혀졌다. 동태우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행운처럼 쥐게 된 수렴청정의 권력, 그러나 단맛을 본 뒤 앞뒤를 잊고 친정 일가를 파멸로 몰고 갔다. 하진은 동태우를 하간 땅 깊숙한 곳에 가둔 뒤 조용히 톡살했다. 2달 뒤 그녀의 시신은 궁으로 옮겨졌고
마지못한 듯 후한 장례를 치렀지만 그 무엇도 강요된 죽음의 고통을 덜어줄 순 없었다. 동태우가 무너진 뒤 장양과 단규를 비롯한 환관 무리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들이 그녀의 뒤에서 꾀를 낸 사실이 밝혀지면 이번에는 자신들의 목이 날아갈 차례였다. 그러나 위기에 빠진 자는 더욱 날카로워진다. 그들은 다시 머리를 맞댔다. 하진의 동생 중 멍청하지만 욕심 많은 하묘가 있고 그의 어머니는 태우의 생모이자 권세를 지닌 노모였다. 그 틈을 파고들었다. 금은 보아 비단가옥을 싸들고 찾아가 무릎을 꿇었다. 저희는 죄가 없습니다. 모두 모함입니다. 제발 이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한편으로는 욕심을 자극했다. 이건 작은 정성입니다. 살려만 주신다면 10배로 갚겠습니다. 땅도 집도 다 내놓겠습니다. 이미 딸 덕에 호강하던 모자였지만 그들의 손에는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값비싼 보물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약속. 10배로 갚겠다는 속삭임의 모자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날마다 태우궁을 드나들며 십상시의 얘기를 좋게 말했고 마침내 환관들은 죽음의 사슬에서 풀려났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살기 전에는 아무리 귀한 재물도 아깝지 않았던 그들이 살아남자마자 그 재물이 아깝기 시작했다. 아직도 바쳐야 할 10배가 남았고 그걸 채우려면 다시 피를 흘려야 했다. 환관들은 다시 이를 갈며 하진 일가를 향해 칼끝을 갈기 시작했다. 황실은 아직 조용해 보였지만 그건 폭풍 전의 정적이었다. 동태우가 독살되었다는 사실은 오히려 환관들에게 기회가 되었다. 하진 그 백정놈이 태우를 몰래 독살하고도 병을 핑계 삼아 얼굴도 안 비친다더군. 좋은 기회야. 저자가 대의까지 넘보며 우리를 죽이려 드는 건 우리가 사직을 충성으로 지키고 있어 그에게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 퍼뜨리세. 장양, 단규를 포함한 십상시는 즉시 자기 사람들을 풀어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소문은 뱀과 같았다. 머리는 한 가지였지만 퍼질수록 꼬리는 100갈래가 되었다. 하진이 태우를 죽였다더라. 하진이 황제를 밀어내고 스스로 왕이 되려 한다지. 십상시를 죽이려 한 것도 그 때문이다. 세상은 놀라울 정도로 쉽게 흔들렸다. 진실을 확인할 수 없기에 거짓이 진실보다 빨랐다. 사람들은 이상하다 생각하면서도 나도 들었다며 또 다른 이에게 전했다. 의심조차 전염처럼 퍼져갔다. 유언비어란 건 두 가지 이유로 퍼진다. 하나는 말할 자유가 막혔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얼굴을 드러낼 수 없는 자가 뒤에서 칼을 던지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 속엔 진실은 없다. 다만 누가 더 절박한가, 누가 더 비열한가만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런 거 따지지 않는 백성들의 입은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낙양 안은 며칠 만에 소문으로 가득 찼다. 하진은 톡살자, 반역자, 괴물처럼 이야기되었다. 그러나 하진도 혼자였던 것은 아니었다. 그가 병을 핑계로 문을 잠그고 웅크리고 있을 무렵 원소가 찾아왔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눈빛은 검보다 날카로웠다. 지금 환관들이 퍼뜨리는 유언비어가 도성을 뒤덮고 있습니다. 명공께서 태우를 독살하고 권자를 노린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반드시 그들이 먼저 칼을 빼댈 것입니다. 대장군 두무도 저들을 제거하려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명공 곁에 형제와 장수들이 충직하게 모여 있습니다. 지금이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칼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원소는 말을 마치고 하진을 똑바로 바라봤다. 하지만 하진은 여전히 망설였다. 소화돼지를 잡던 솜씨로는 사람을 못 잡는 법이었다. 결단이란 피를 본 뒤에 하진은 태우와 그 친정 식구들을 이미 정리한 것만으로도 뒷맛이 씁쓸했는데 원소가 또다시 환관들을 없애자고 들고 나오자 마음이 무거워졌다. 피로 얼룩진 칼을 다시 들자니 손이 떨렸다. 몇 번이나 톡촉을 받고서야 겨우 입을 열었다. 이건 나라 전체의 중대사니 먼저 태우의 뜻을 들어보세. 그러나 이미 환관들의 음모는 하진의 집안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다. 그들 손은 은밀하게 하며 하진의 동생에게까지 뻗어 있었다. 뇌물이 수레째로 들어가자 하면은 눈이 뒤집혔다. 스스로 환관들의 앞잡이가 되어 궁으로 달려가 누이 하태우에게 말했다. 형님은 정치는 뒷전이고 사람 죽이는 데만 몰두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십상시 전부를 죽이려 하니 나라가 어찌 평안하겠습니까? 그리고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다. 십상시는 누님을 황후로 세운 이들입니다. 우리 어머니와 저까지도 극진히 대했죠. 하지만 형님이 믿는 그 대신들 쌀한톨 배 한 자 보내준 자가 있었습니까? 입만 살은 그 귀족들이 우리를 얼마나 업신여겼는지 모르십니까? 그런 자들 말만 듣고 십상시를 죽이려 하시다니 이건 제 청이자 어머님의 분부입니다.
하태우는 결국 그 말에 넘어가고 말았다. 잠시 후 하진이 환관들을 처단하자며 태우궁을 찾았을 때 하태우는 조용히 말했다. 금궁은 원래 환관들의 손에 의해 돌아가던 곳입니다. 선제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분들이 남긴 사람들을 죽이면 조상들을 욕보이는 일이 됩니다. 제발 그만하시지요. 하진은 결국 말문이 막혔다. 몇 마디 중얼거리다 궁을 빠져나왔다. 문 앞에서 기다리던 원소가 물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진은 풀이 죽은 얼굴로 말했다. 허락하지 않으신다네. 좀 더 기다려보세. 하지만 원소는 포기하지 않았다. 환관을 뿌리 뽑고 싶은 마음은 골수 깊이 새겨져 있었고 다시 하진을 부추겼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전국의 영웅들을 불러 군사를 모으고 그 칼로 환관들을 처단케 하는 겁니다. 일이 급해지면 태우도 어쩔 수 없이 따르실 겁니다. 하진은 다시 흔들렸다. 자신은 손을 더럽히지 않고 남의 칼로 복수를 이룬다. 이 얼마나 매혹적인 말인가. 그렇게 장락궁엔 또 한 번 피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하진은 원소의 계책을 듣고 무릎을 쳤다. 이거야말로 절묘한 수? 이대로 환관을 쓸어버리면 민심도 없고 피도 안 묻히는 법이로군. 그는 즉시 신하들을 불러 원소의 말을 나누도록 했다. 그때 입을 연희는 진림이라는 참모였다. 안 됩니다. 참새를 잡는다 해도 눈을 가리고 하는 짓은 어리석은 법인데 하물며 나라의 대사를 어찌 속임수로 처리하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논리는 철저했다. 대장군께서는 이미 권력을 쥐고 계십니다. 왜 외부의 무장을 불러들이려 하십니까? 모인 영웅들이 다 같은 뜻을 가질 거라 생각하십니까? 호격할 끝이 도리어 우리를 향한다면 그때는 어찌 수습하시겠습니까? 말은 옳았지만 하진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건 겁이 많은 자의 말일 뿐이야. 일이 그렇게까지 어긋날 리가 있겠나. 그때였다. 구석에 앉아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조조가 크게 웃었다. 하, 이런 어처구니 없는 꼴은 처음 보. 하진이 눈을 부릅떴다. 맹덕, 그게 무슨 뜻이오? 지금 이 나라의 운명이 달린 일인데 그리 웃음이 나오는가? 조조는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갑니까? 환관들이 저지른 죄는 명확하고 그 우두머리 몇 명만 법대로 다스리면 됩니다. 형벌을 집행하는 관리만 하면 충분한 일인데 어찌 외부의 병력까지 불러 이 나라 도성을 전쟁터로 만들려 하십니까? 그는 고개를 들고 말을 이었다. 그대들은 지금 자신의 손은 더럽히기 싫고 남의 칼로 피를 흘리게 만들려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도 나라를 위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좌중은 조용해졌고 하진은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원소는 인상을 찌푸렸고 진림은 조조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날의 회의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흐지부지 끝났다. 그러나 궁궐 안엔 이미 칼바람이 돌기 시작했고 누구도 그 바람이 어디서 시작될지 누구의 목이 가장 먼저 날아갈지 알 수 없었다. 하진은 여전히 마음이 흔들렸다. 환관들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은 굳었지만 직접 피를 묻히는 건 내키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원소가 다가와 속삭였다. 대장군, 피 묻히지 않고 이 일을 끝낼 수 있습니다. 영웅들을 불러 그들이 칼을 들게 하십시오. 하진은 결국 결심했다. 그날 밤 여러 지방의 장수들에게 몰래명을 내려 도성으로 군사를 이끌고 들어오게 했다. 그 중에는 서쪽 땅의 동탁도 있었다. 동탁, 강한 군벌이자 변방의 오랑캐들과 친했던 사내. 한나라 백성들과의 싸움에선 패배가 잦았지만 변방에선 100번 싸워 100번 이긴 자였다. 그가 다시 서량으로 돌아간 뒤 무려 20만 명의 병사를 길러냈다. 대부분이 오랑캐 출신이었고 사실상 그에겐 나라의 병사가 아닌 자신의 사병이나 다름없었다. 군사뿐이 아니었다. 책략과 이유를 사위로 맞이하며 정치적 무기도 갖췄다. 그때 날아든 하진의 밀명은 동탁에겐 하늘이 내린 기회였다. 낙양으로 간다. 천하의 문이 열렸다. 그는 우보에게 본거지를 맡기고 이각, 꽉사, 장제번조, 네 장수를 이끌어 대군을 일으켰다. 그리고 낙양을 향해 진군했다. 이때 책사이유가 조용히 말했다. 장군, 밀명만으로 움직였다간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출병 전에 글을 올려 왕명을 받들어 입경한다 밝히시지요. 명분이 있으면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대의가 있으면 민심도 따를 것입니다. 동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천하를 얻는 자는 명분부터 세운다. 이렇게 하진의 우유부단함은 결국 괴물을 불러들이고 말았다. 조조는 이미 떠났고 하진은 의심 속에 무너지고 낙양으로 향하는 검은 그림자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도성은 불안으로 들끓고 있었다.
하진이 환관을 제거하겠다고 각지 장수들에게 밀서를 보내자 대다수 장수들은 고개를 저었다. 겨우 환관 몇 놈 잡자고 군사를 끌고 도성에 간다. 무리였다. 괜히 권력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목이 날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달랐다. 동탁. 그는 그 기회를 천하를 쥘 발판으로 삼았다. 곧바로 군사를 일으켰고 사위 이유가 기속말했다. 그냥 가지 마십시오.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황제를 돕고 환관의 죄를 바로잡는다는 문서를 올리면 백성도 대신도 반대 못할 겁니다. 동탁은 즉시 종이와 붓을 들었다. 천하가 어지러운 건 모두 환관 장양과 그 일당이 하늘의 도를 짓밟았기 때문이요. 저는 이를 바로잡고자 군사를 일으켜 도성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그 표문은 곧 하진에게 전해졌고 하진은 대신들을 모아 의견을 물었다. 무거운 침묵 속 정태가 먼저 일어섰다. 동탁은 이리 같은 자입니다. 들이면 반드시 피가 납니다. 노식도 힘주어 거들었다. 겉으론 충직한 척하지만 속은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한번 들이면 화를 면치 못합니다. 하지만 하진은 이미 귀를 닫은 상태였다. 늦었소. 동탁은 들어올 것이고 나는 그를 맞이할 거요. 결국 정태와 노식은 벼슬을 던졌고 그 뒤를 따르는 자들도 줄을 이었다. 동탁은 도성 입구인 만지에서 멈췄다. 왜? 아직이었다. 아직 칼을 뽑기엔 시기가 덜 익었다. 괜히 먼저 들어갔다가 의심을 사거나 반발에 부딪히면 오히려 목이 날아갈 수 있었다. 그 사이 도성 안의 환관 무리는 먼저 눈치를 챘다. 하진이 외병을 끌어들여 우리를 치려한다. 우리가 먼저 손을 쓰지 않으면 끝장이다. 그들은 계획을 세웠다. 장락궁의 문 너머 칼과 도끼를 숨긴 장사 50명을 배치하고 하태우를 찾아갔다. 태우마마, 대장군이 저희를 멸하려 합니다. 마마만이 저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숨은 칼날이 숨막히는 궁궐의 장막 속에서 반짝이기 시작했다. 하진의 목을 향한 칼날은 바로 눈물로 시작됐다. 궁궐 안 환관들은 울고 또 울었다. 살려만 주십시오, 태우마마. 저희는 죄가 없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하태우는 잠시 망설였다. 외병까지 끌어들인 오라비의 결심은 분명하지만 눈물 흘리는 장양의 무리를 보니 마음이 약해졌다. 결국 그녀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그렇다면 너희가 직접 대장군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보는 건 어떠냐? 장양은 고개를 저었다. 거긴 지옥입니다. 가면 뼈가루도 안 남습니다. 차라리 마마께서 오라비를 불러 그 손을 멈춰주십시오. 안 그러면 이 자리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애원하는 척, 절박한 척. 그러나 그 눈물 뒤엔 살기가 도사리고 있었다. 결국 하태우는 그들의 말에 넘어가 하진을 궁으로 부르도록 명을 내렸다. 이 소식을 들은 진림은 즉시 막아서며 소리쳤다. 그 부름은 함정입니다. 절대 가셔선 안 됩니다. 가면 죽습니다. 하진은 코수숨을 쳤다. 태우가 부르는데 무슨 일이 있겠나? 원수가 덧붙였다. 개책이 새 나간 지금 궁하는 저들의 땅입니다. 무방비로 들어가는 건 목을 내미는 일입니다. 조조도 조용히 말했다. 부르셨다 해도 먼저 환관들을 밖으로 불러내어야 합니다. 안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하지만 하진은 웃음을 터뜨렸다. 애들 같은 소리들 하고 있군. 지금 이 나라 병권은 내 손에 있어. 환관이 나를 어쩌겠느냐. 원소는 더는 설득하지 않고 대신 병사를 붙이겠다고 했다. 조조도 동의했고 원소와 조조는 정예병을 뽑아 하진을 호위하며 궁으로 향했다. 궁문 앞 병사 1000명은 멈췄고 하진은 원소와 조조의 호위를 받으며 장락궁 앞까지 당당히 걸어갔다. 그러나 궁문을 지키던 환관이 길을 막았다. 태우마마의 전교입니다. 대장군 외에는 아무도 들 수 없습니다. 원소와 조조는 입술을 깨물었다. 하진은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다. 괜찮다. 내가 들어갔다 오지. 그렇게 하진은 홀로 장락궁의 문을 넘었다. 그의 등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궁 안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기이한 정적. 지금껏 그는 늘 칼을 쥔 손에 권력이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날 그 칼날이 자신을 향해 올 줄은 몰랐다. 하진은 자신감에 넘쳤다. 고개를 젖히고 당당히 걷는다. 나라의 칼은 내 손에 있다. 누가 감히 나를 건드리겠는가. 하지만 아직 궁 안으로 발도 들이기 전에 가덕전 문이 벌컥 열렸다. 수십 명의 환관이 마치 물결처럼 튀어나왔다. 그 중심엔 장양과 당규가 서 있었다. 하진, 내 놈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 태우를 해쳤느냐. 병을 핑계로 꼼짝도 않더니 이젠 대장군이랍시고 칼을 휘두르겠다고? 내 놈이 돼지나 잡던 팩정이었을 때 우리가 널 끌어올려준 걸 잊었느냐?
하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도망치려 했지만 사방의 문은 닫혀 있었고 무장한 군사들이 밀려들었다. 무예라곤 변변찮은 하진은 끝내 도망치지 못한 채 환관들의 칼에 두 동강이 나 가덕전 앞에 쓰러졌다. 그의 마지막 숨은 궁궐 마당 위로 허망하게 흩어졌다. 한편 밖에서 기다리던 원소는 하진이 너무 오래 나오지 않자 궁 안으로 외쳤다. 대장군, 시간이 지나쳤습니다. 어서 나오셔서 수레에 오르십시오. 대답은 없었다. 대신 담장 너머로 무언가가 툭 떨어졌다. 하진의 잘린 목이었다. 그리고 이어서 울려 퍼진 목소리. 하진은 반역을 꾀하다가 제거되었소. 함께한 자들은 용서할 테니 누구도 놀라지 마시오. 분노한 원소는 이를 갈았다. 환관들이 대신을 죽였다. 이대로 놔둘 수 없다. 군사들아, 따라라. 하진의 부장 오강이 먼저 나섰다. 청세문에 불을 질렀고 원소의 병사 1000명이 다른 문을 깨뜨리며 궁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모조리 베어라. 환관 놈들 숨통을 끊어라. 궁궐은 지옥이 되었다. 병사들은 환관이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목을 베었고 수염이 없다는 이유로 궁녀들까지 죽임을 당했다. 장락궁은 순식간에 피로 물들었다. 원소는 마지막 남은 환관 조충, 정광, 카운, 곽승을 붙잡았다. 그들을 끌어내려 장수들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목을 잘랐다. 그리고 그 머리를 취하로 아래에 높이 매달았다. 그날 장락궁은 말 그대로 피바람이 몰아친 궁전이 되었다. 궁궐 안은 아비규환이었다. 불길이 하늘을 찌르고 궁녀들의 비명은 벽을 타고 울려 퍼졌다. 하진의 죽음 이후 분노한 병사들은 환관이란 환관은 보이는 대로 베어버렸다. 검은 연기 속에서 날리는 피 부서진 기둥 사이로 널브러진 시신들. 땅은 붉게 물들었고 장락궁은 그 이름과 정반대인 피의 궁전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십상시의 우두머리, 장양과 당규는 살아남았다. 그들은 더욱 뻔뻔하게도 어린 황제와 하태우를 끌고 궁궐 깊은 곳으로 도망치려 했다. 모두 우리 덕에 궁궐을 누볐지 않느냐. 황제까지 데려간다. 그 순간 한 사내가 갑옷을 입고 창을 쥔 채 불길 속을 뚫고 달려왔다. 바로 노식이었다. 비록 벼슬은 버렸지만 나라가 불타는 걸 두고 볼 수는 없었다. 그가 정각 아래에 도착했을 때 당규가 하태우를 끌고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다. 당규, 이 역적놈아. 내 놈이 감히 태우마마를 끌고 가다니. 노식이 소리치며 창을 들자 당규는 깜짝 놀라 하태우를 놔두고 달아났다. 하태우는 급한 나머지 정각 창문에서 몸을 던졌지만 노식이 뛰어들어 품에 안았다. 마마, 안심하십시오. 더는 건드릴 자 없을 것입니다. 한편 장내 깊숙이선 또 하나의 창극이 벌어지고 있었다. 하진의 충직한 부장 오강. 그는 내시들을 닥치는 대로 베어가며 궁 안을 휘젓고 있었다. 그 앞에 나타난 이는 다름 아닌 하묘였다. 하진의 동생. 그러나 그가 환관들과 손잡고 형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라는 걸 모를 리 없었다. 오강이 외쳤다. 형을 죽인 역적놈. 널 살려두면 하늘이 노할 것이다. 병사들 또한 외쳤다. 그를 죽여 대장군의 원한을 씻자. 하면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사방은 병사들로 막혀 있었다. 외침도 잠시 수많은 칼과 창이 그를 베고 또 베었다. 결국 그는 알아볼 수조차 없는 형체로 땅바닥에 쓰러졌다. 욕심을 줬다 형을 잃고 자신도 끔찍한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그날 장락궁은 불꽃과 피, 폭수와 절규로 뒤덮였다. 영광의 궁전은 이제 처절한 비극의 무대가 되어 있었다.